쥐처럼 조용하게 일본은 이제까지 가장 혁신적인 기술 중 하나를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은 일본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푸틴의 기습 공습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한 일은 대단합니다. 총알 한 발 없이 러시아에 치명타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그럴 필요가 없었고 일본이 한 일은 푸틴이 예상 못한 우크라이나와의 동맹 결과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상공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러시아의 샤헤드형 드론들로 오염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대기업과 우크라이나의 여러 드론 개발 업체 중 하나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약 10년 전에 설립된 테라드론 주식회사는 일본에서 가장 큰 기술 기업 중 하나입니다. 650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도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이 회사는 성장 중인 기업으로 방위산업 진출을 발표했으며 결정적으로 일본 외부에서 구축한 제휴를 통해 약 60%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전선 도시 하르키우에는 어메이징 드론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설립 방식에 있어서는 테라 드론 코퍼레이션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테라가 이윤을 추구하는 욕망에서 탄생한 기업이라면 어메이징 드론즈는 우크라이나가 결코 원하지 않았던 전쟁의 불길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메이징 드론즈는 성장했습니다. 3년 전에는 자원봉사 이니셔티브였던 것이 이제는 브레이브원 방위 클러스터의 주요 구성원이 된 본격적인 회사로 발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국 드론 제조업체들이 더 큰 꿈을 꾸고 자국 방어에 필요한 것을 만들도록 장려하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어메이징 드론즈는 테라 드론 코퍼레이션과 직접 협력하고 있으며 푸틴의 기습 공중 폭격 전략을 끝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 기술이 바로 테라 A1입니다. 이 요격 드론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샤이드형 장거리 공격 드론과 관련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줍니다. 어메이징 드론즈의 창립자인 막심 클리멘코와 테라 드론의 창립자인 토르 투카시가가 2025년 방위전시회에서 만난 것을 계기로 탄생한 테라 A1은 대드론 방어에서 진정한 괴물입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300km, 약 186마일에 달하고 사거리는 최대 35km, 즉 20마일이 조금 넘습니다. 이 요격 드론은 러시아의 샤이드 드론을 상대하는 데 필요한 속도와 사거리를 제공합니다. 이 드론은 초기 감시부터 표적 탐지, 그리고 최종 요격까지 요격 임무의 전체 과정을 단 15분 비행 안에 모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속도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테라 A1은 공격 드론에서 기대할 만한 탄두 같은 무장을 탑재하지 않아 화력면에서는 부족할 수 있지만 러시아의 일반적인 샤이드형 드론보다 시속 100km 약 62마일 더 빠르다는 점으로 그 부족함을 충분히 보완합니다. 이건 샤이드 드론 접근 시 이동에 요격하는 단순 요격기가 아닙니다. 테라 A1은 샤이드 드론을 하늘에서 쫓아가며 빠져나올 수 없는 공중 추격전을 벌이다가 목표를 명중시키고 러시아 드론을 폭발과 함께 지상으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런 죽음의 추격전은 항상 필요하지 않으며 실제로 매우 드물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테라 A1은 스텔스 드론입니다. 전기 트진 시스템 덕분에 테라 A1은 소음이 거의 없고 열 신호도 거의 발생하지 않아 러시아에 있는 샤이드 드론 조종사가 탐지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많은 경우 테라 A1이 접근하고 있다는 유일한 신호는 요격기가 샤이드 드론에 설치된 카메라에 뚜렷하게 포착될 때뿐입니다. 대부분 테라 A1은 주변을 돌다가 목표물을 발견하면 조종사가 알기 전에 목표를 파괴합니다. 테라 A1은 조종사 없이도 독립 작동이 가능합니다. 이 드론은 러시아 샤이드를 폭파할 수 있는 지능형으로 드론이나 조종사 모두 별도 고도의 훈련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심각해집니다. 테라 A1은 제작 비용이 단 $2,000에 불과합니다. 계속 지켜보시면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알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드론을 만든 파트너십이 아직 개발 초기 단계에 있고 앞으로는 대량 생산이 다음 목표입니다. 테라 드론은 이미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자회사 중 하나를 통해 테라 A1 드론 생산을 위해 $10,000,000를 투자했습니다. 이 자본은 금전적 가치보다 우크라이나에 더 큰 이점을 줍니다. 일본 자본의 이자율은 약 2%인 반면 우크라이나 내에서는 약 20%에 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어메이징 드론즈가 자국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저렴한 자금의 투자이며 그 돈은 러시아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테라 A1을 만드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현재 생산 속도는 비교적 느린 편입니다. 한 명의 작업자가 하루에 테라 A1 2대를 조립할 수 있으며 어메이징 드론즈가 작업장에 몇 명의 작업자를 두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정이 간소화되고 있고 자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으며 머지않아 테라 A1은 대량 생산되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샤이드에 맞서 하늘과 국민을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대량 생산은 전투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토쿠시갈은 전통적인 형태의 공장이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량 생산은 전통적인 형태의 공장이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공장은 더 명한 전통적인 형태의 공장이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안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형태의 공장이로떠 토쿠시가를 전통적인 형태의 공장이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점은 서머몬 개파는 포도시가 기런이 더돈 전하고 해갑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초봉옌 전통적인 형태의 이 단계에도 해서갑니다. 열이갑니다. 지금도 재량 생산하는 연봉직의 절임인다 맞다. 그러한 대량 생산은 전통적인 공장이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공장이 표적이 되지만 테라드론 창립자 토쿠시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엔지니어들은 이미 생산을 분산하고 위협 속에서 운영하는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방식을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별것 아닌 그 말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 결코 일방적인 파트너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새로운 요격 드론을 얻고 있지만 일본은 전투에서 검증된 지식과 경험을 얻고 있습니다. 이는 점점 더 혼란에 빠져드는 세계에서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테라드론은 일본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생산을 검토 중입니다. 드론은 일본 이익에 맞게 제작될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보내져 푸틴 군대에 대항해 쓰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테라 A1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일본 주요 기업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는 일본 전체와의 더 넓은 관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날 조짐을 보았습니다. 일본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주로 인도주의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2월 일본은 전쟁으로 피해 입은 우크라이나 문화유적 복구에 380만 달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4월 1일 기준으로 일본의 우크라이나 평화 프로젝트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13억 달러가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2월에는 유엔이 유엔 산업개발기구가 47개의 일본 기업과 1년의 보조금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내에서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을 시험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두 강대국 사이에 싹트고 있는 관계의 신호입니다. 어메이징 드론즈와 테라드론의 동맹은 많은 사례 중 하나에 불과하며 이외에도 더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3월에는 우크라이나와 일본 정부가 방위 장비와 기술 이전을 촉진하는 정부 간 파트너십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구상의 목적은 두 나라가 더 많은 공동 생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이는 결국 무기 중심의 현지화 프로젝트로 이어질 것입니다. 일본은 우크라이나 공격용 드론 구매를 검토 중이며 인도 태평양 긴장 시 이 드론이 일본 공격 무기 체계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게 이러한 파트너십은 무기와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는 것을 보장해주며 이는 모두 러시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세계적인 지정학적 맥락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푸틴이 4년 전 며칠 만에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라에 전면 침공이라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굳건히 버텼습니다. 그리고 4년 넘게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이룬 유일한 성과는 오히려 더 강한 나라를 만들어냈다는 점입니다. 푸틴이 가만히 있었더라면 결코 생기지 않았을 동맹들과의 관계도 발전시켰죠. 하지만 이 주제는 나중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그 전에 그리고 테라 A1이 왜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으로 중요한지 다루기 전은 여러분은 지금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시다는 점을 잠깐 상기시켜드립니다. 이 영상에서 얻는 인사이트가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 올라올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테라 A1이 우크라이나에 큰 혜택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러시아의 공중 전술에 있습니다. 러시아는 샤이드 기술 확보 후 우크라이나를 경제적으로 소모시키는 전략을 펴왔습니다. 즉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기반 시설과 도시, 사람들을 완전히 파괴하려 점점 더 많은 드론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치는 끔찍하지만 이제 우크라이나도 장거리 전선에서 러시아와 맞설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드론 6,462대를 발사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가 한 달 동안 러시아보다 더 많은 장거리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7,347대의 장거리 드론을 자체적으로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영역입니다. 러시아는 한 달에 수천 대의 드론을 발사하는 데 익숙하지만 이는 비용 측면에서도 문제를 일으켜왔습니다. 장거리 드론 공격 대응책으로 우크라이나는 미국 등 서방 동맹국에서 받은 패트리어트 등 현대 방공 시스템을 사용해왔습니다. 패트리어트는 우크라이나의 필수적인 시스템으로 러시아 탄도미사일 요격에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드론 방어 시스템으로서 패트리어트는 사실상 쓸모가 없습니다. 이것은 패트리어트의 성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드론을 상대로 패트리어트를 사용하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 때문입니다. 미국 외교협의회에 따르면 샤이드형 드론 한 대 제작 비용은 러시아의 약 35,000달러입니다. 첨단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 요격 비용은 우크라이나의 400만 달러입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러시아 드론에 적합하지 않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우크라이나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그 시스템뿐이었다면 100% 요격률을 달성하기 위해 258억 달러 이상을 써야 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정도의 지출은 터무니없습니다.
하지만 협의회는 코요테와 같은 더 저렴한 방공 시스템조차도 한 발 쏘는데 수천 달러가 든다고 지적합니다. 러시아 드론 피해 외에도 우크라이나의 주요 과제는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방공 솔루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테라 A1이 우크라이나의 무기고에 들어온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테라 A1의 가격은 2,000달러입니다. 러시아가 3월에 보낸 드론 군집을 100% 요격한다고 가정하면 총 비용은 1,290만 달러가 조금 넘는 수준이 됩니다. 분명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패트리어트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부담하는 비용도 있습니다. 샤이드 타입 드론 한 대가 1,000달러라고 하면 6,462대의 비용은 2억 2,600만 달러가 넘습니다. 우크라이나에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테라 A1 같은 무기로 우크라이나는 방공망 자금 부족에서 벗어나 이제는 러시아가 공습할 때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대응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또한 테라 A1 같은 기술 덕분에 우크라이나와 일본은 미국이 이란에서 하는 일을 예로 들며 패트리어트보다 더 좋고 저렴한 무기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미국도 그런 무기가 필요할 수 있으며 미국의 이란 대응은 비효율적입니다. 3월 20일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이란의 샤이드 드론 대응을 돕기 위해 중동에 파견된 우크라이나 드론 전문가들의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교관들은 미국이 한 공중 위협 제거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최대 8발을 쓰는 것을 봤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미국이 한 발당 약 600만 달러에 달하는 SM-6 미사일을 사용해 단 7만 달러에 불과한 샤이드 드론을 격추시키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런 방식은 우크라이나에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막대한 군사 예산을 가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과 우크라이나의 최근 협력은 두 나라가 미국과 유대 강화를 도울 수 있습니다. 잠시 요격 드론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최근 몇 달간 우크라이나 방공 전략을 본 분들은 요격 드론이 새로운 개념이 아님을 아실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런 종류의 드론을 몇 달째 사용해왔으며 그 효과는 매우 뛰어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프라우다지는 3월 3일 기사에서 드론이 우크라이나에서 효과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요격 드론은 2월 모스크바가 키이우에 발사한 샤이드형 공격 드론의 70%를 격추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요격 드론이 요격 드론의 30%를 격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최고사령관 올렉산드르 시르스키는 이런 종류의 드론이 우크라이나에 가져온 변화를 강조하며 기상 조건이 크게 악화되고 타격 능력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2월에는 소규모 방공의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우리 요격 드론은 약 6,300회의 출격을 실시해 다양한 종류의 러시아 무인기를 1,500대 이상 격추시켰습니다. 이 기술이 아직 상당히 새로운 것임을 명심해야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는 2026년에 우크라이나의 요격 드론 국내 생산량이 2025년에 비해 이미 8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20개 이상의 우크라이나 기업들이 이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가 생산하는 드론의 임무 성공률은 60%를 넘습니다. 하지만 시르스키의 수치를 보면 꼭 그렇진 않습니다. 위원회는 요격 드론 사용과 샤이드 파괴수를 직접 비교한 게 아니라 전체 요격 드론 배치만 언급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요격 드론이 우크라이나가 적극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주요 기술임은 분명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그 기술 개발의 초기 단계에 해당합니다. 테러 A1은 그 다음 단계의 진화입니다. 빠르고 자율적이며 저렴하고 일본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제작되어 우크라이나에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곧 이 시스템은 다층 방공망에 포함되어 샤이드형 드론을 근거리에서 막고 다른 시스템들은 러시아 미사일을 대응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는 더 넓은 의미가 있으며 우리는 영상 초반에 그것들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 새로운 협력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이른바 특별 군사작전을 시작할 때 원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또 한 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 작전은 우크라이나를 지도에서 지우려 했지만 4년 전투 끝에 오히려 푸틴의 전쟁은 지정학적으로 볼 때 우크라이나를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일본의 협력 강화는 한 예일 뿐입니다. 푸틴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가 세계 최고의 드론 혁신국이 되면서 이전에는 없던 방위 협력 관계가 형성돼 양국이 상호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전 세계 파트너들 사이에도 비슷한 관계가 형성되고 있음을 봅니다. 중동에서 우크라이나는 여러 걸프 국가와 10년 방위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들 국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투입하는 드론의 기반이 된 이란 샤헤드 드론에 대응할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일부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이 2027년쯤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우크라이나 방위에 크게 기여해온 유럽연합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시킬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덕분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같은 나라들은 과거에는 우크라이나와 방위 문제로 협력하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월 우크라이나가 해상 드론과 요격 기술을 일본에 공유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테러 A1도 이런 기술 공유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국가들은 자체적으로 개발했거나 미국과 같은 파트너로부터 제공받은 현대적인 군사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들 모두의 계획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고 우회적인 방식이지만 그 이유는 바로 푸틴 때문입니다. 그의 전쟁은 우크라이나를 지정학적으로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강화는 푸틴 집권 후 러시아 영향력이 가장 약해진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2026년 푸틴은 베네수엘라 전 독재자 니콜라스 마두로가 무대에서 퇴장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렇게 동맹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이란 혼란으로 러시아는 동맹 알리 호메이니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에픽 튜리 작전이 러시아의 걸프 영향력을 마비시킬 정권 교체를 실제로 이끌어낼지는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바로 우크라이나의 이 지역 내 입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감한 시점입니다. 러시아는 무기 신뢰도마저 잃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장비를 소모하며 러시아 무기가 광고만큼 강하지 않다는 점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이전 무기 구매국들 중 더 많은 나라들이 다른 공급업체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타임즈는 3월 9일 러시아의 무기 수출이 지난 5년 동안 64% 감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생산하는 무기가 더 많이 필요해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도와 중국 같은 고객들이 무기를 덜 구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가입할 수 있는 EU 국가는 러시아보다 4배 많은 무기를 판매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테러 A1은 직접적인 의미에서 우크라이나에게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요격 드론은 러시아의 장거리 공격에 대응해 비용 효율적 무기에 의존하는 우크라이나 등에서 환영받고 있습니다. 푸틴이 진짜 걱정해야 할 건 더 큰 파장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일본과 우크라이나는 방위 분야에서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등 많은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푸틴은 러시아 영향력 약화와 우크라이나 영향력 확대를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요격된 샤헤드마다 그 현실이 크렘린에 각인될 것입니다. 테러 A1, 이 날아오를 때마다 푸틴에게 일본이 우크라이나 편임을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푸틴은 우크라이나와 일본의 새 요격 드론에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딘의 마법창은 마치 노르드 신화에서 바로 피어나온 것처럼 들립니다. 신과 같은 무기, 아마도 DD게임에서 퀘스트를 완료하면 주어지는 보상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창은 실제로 존재하며 현재 우크라이나에 있습니다. 스웨덴 덕분에 우크라이나는 푸틴도 다가올 일을 막지 못한다는 걸 알 만큼 무시무시한 무언가를 손에 넣었습니다. 국미르가 도착했고 러시아는 아무 대응도 못합니다. 러시아가 이 사실을 아는 이유는 국미르가 스웨덴이 언젠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한 단순 무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무기는 이미 우크라이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가 흑해에서 러시아의 군사 및 석유 기반 시설을 상대로 가한 가장 파괴적인 공격 중 하나에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공격에 대해 공격할 모든 정보를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4월 6일 우크라이나의 무인 시스템 부대가 해군과 협력하여 흑해에 위치한 러시아의 시바시 해상 석유 시추 플랫폼을 상대로 파괴적인 공격을 감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러시아가 시바시 플랫폼을 감시 및 군사 전초기지로 사용해왔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공격했으며 이는 러시아 석유 산업에도 타격을 줄 수 있어 우크라이나에 중요합니다. 단거리 방공 시스템용 레이더와 전자전 시스템이 그 플랫폼에 탑재되면서 시바시 플랫폼은 석유 시설이 아니라 군사 자산으로 변모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시바시를 격파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으로 임무를 완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인 시스템 부대 지휘관 로베르트 브로브디가 텔레그램에서 공격을 발표하며 이를 주장했습니다. 로베르트 브로브디는 부유식 시추장비 시바시는 413OP 리드의 드론 전력과 해군 심해 공격 부대가 함께 작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시바시를 공격하는 영상이 공개됐으며 이는 흑해로 보낸 해상 드론에서 발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작전은 완전히 끝났고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그 일을 해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겉모습은 속일 수 있고 브로브디가 핵심 요소를 누락한 사실이 나중에 드러났습니다. 4월 6일로 넘어가는 밤에 시바시를 공격한 것은 드론만이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또한 스웨덴의 국미르 미사일도 발사했습니다. 4월 7일 키예프 포스트는 우크라이나 해군이 시바시 공격에서 스웨덴산 RBS-15 미사일을 사용했다고 공개한 뒤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미르로 알려진 이 미사일은 오딘의 마법의 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대한 미사일로서 강력한 위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가 이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매체는 우크라이나 해군이 공개한 영상에서 국미르 미사일이 시바시 공격에 사용된 것이 드러났으며 이 영상은 러시아에 큰 충격을 주었다고 보도했습니다. 20초가량의 이 영상에는 우크라이나가 지상 발사대에서 스웨덴제 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오이신트 워페어 X 계정은 국미르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처음 공개됐다고 밝혔으나 우크라이나가 이미 스웨덴 미사일을 보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곧 다시 다루겠습니다. 오이신트 워페어가 공유한 영상에 스웨덴 미사일이 2번 발사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CF 포스트는 추가 영상에서 미사일이 시바시 플랫폼을 직접 타격하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크림반도 해안에서 북서쪽으로 약 60에서 80km, 즉 약 37에서 50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이 영상과 국미르 발사 장면을 더 선명하게 담은 사진을 비교하면 우크라이나가 스웨덴 미사일을 배치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바시 플랫폼이 크림반도 해안과 가까운 점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석유 시추 시설을 표적으로 삼은 이유를 보여줍니다. 러시아가 시바시 플랫폼에 탑재한 전자전 장비와 방공 시스템은 분명히 크림반도에 있는 러시아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방어 시스템이 불타고 있습니다. 오딘의 마법창과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을 받은 그 석유 시추 장비는 이제 점령된 크림반도의 조기 경보 시스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시바시가 보호하던 해안 근처나 크림반도 본토 공격 소식이 전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제 RBS-15가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 무기고에 포함된 것이 확인됩니다. 이 소식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푸틴과 크렘린 측근들은 우크라이나가 서방 미사일 재고가 줄어 자체 생산 미사일에 더 의존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시바시는 푸틴에게 우크라이나가 선택의 기로에 있지 않음을 보여줬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체 미사일과 서방 미사일 모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미사일들을 사용해 러시아가 크림반도에 보유한 가장 중요한 군사 자산들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은 우크라이나에 또 다른 서방 미사일이 제공되는 상황에 직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전장 상황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국미르가 우크라이나에 들어온 것이 러시아의 위협적인 이유는 이 미사일의 활용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한 푸틴에게 스웨덴을 중립으로 남게 하려는 그의 위협 시도가 실패했다는 또 다른 신호이기도 합니다. 러시아는 오히려 오랜 기간 전쟁에 관여하지 않던 나라를 러시아의 적에 무기를 지원하고 푸틴 저지에 총력을 다하는 나라로 바꿨습니다. 이 두 번째 요점은 곧 다루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크라이나가 시바시를 파괴하려 배치한 미사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선에 들어가는 것을 가장 원치 않는 무기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사일 기본 사양만 봐도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사브보포스 다이내믹스에서 제작한 RBS-15, 즉 로봇 시스템 15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미사일은 사실 완전한 대한미사일 계열로 이런 종류의 미사일에서 기대할 수 있는 함선을 파괴하는 능력을 결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상 공격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 매우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미사일의 사거리는 300km, 즉 186마일을 넘길 수 있지만 이는 사용되는 국미르의 특정 버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도의 무게는 약 200kg, 즉 약 440파운드입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은 거의 마하 1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마하 0.9로 약간 못 미치지만 그래도 시속 약 690마일의 속도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빠르게 움직이고 강하게 타격하며 흑해, 크림반도, 그리고 점령된 우크라이나 본토의 다양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을 손에 넣었습니다. CF 포스트는 RBS-15 미사일 이 목표물로 발사 시 GPS와 관성 항법을 함께 사용해 경로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미사일은 종말 단계에서 능동 레이더를 사용하여 유도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사 후 잊어버릴 수 있는 파이어 앤 포겟 기능이 가능해져 미사일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 기능은 이름 그대로 정확히 작동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미사일의 목표를 입력하고 발사한 뒤 미사일이 나머지 모든 것을 스스로 처리하기 때문에 비행 중에 수동으로 조정할 필요 없이 그냥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앞서 RBS-15가 미사일 계열임을 언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가 어떤 버전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바시 유전 플랫폼을 공격하는데 어떤 버전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벌 뉴스는 이에 대한 몇 가지 가능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해군이 공개한 미사일 발사 영상에서 2개의 배기 연기가 보여 RBS-15 미사일 사용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것은 스웨덴 미사일의 특징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다른 모든 미사일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해당 매체는 우크라이나가 국미르 마크3 또는 마크4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으며 두 버전 모두 초기 모델보다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사거리 양상이 200km, 즉 124마일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 이러한 업그레이드 중 하나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국미르로 흑해 러시아 시설을 공격 중이며 그 긴 사거리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목표물이 육상 기반과 해상 기반의 성격이 뒤섞인 특이한 목표물이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해상 석유 시추 시설은 정확히 말해 선박은 아니지만 바다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는 육상 목표물은 아니지만 선박과 다른 강점과 약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스웨덴 미사일 RBS-15 마크 3 또는 IV 버전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두 버전 모두 육상과 해상 목표물 타격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다재다능함이 오딘의 마법창이 우크라이나 무기고에 큰 도움이 되는 핵심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해 그 요소만으로도 모든 것이 달라지며 RBS-15가 우크라이나의 최근 공격에 완벽히 적합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시다는 점을 잠깐 상기시켜드립니다. 이런 인사이트를 원하신다면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른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RBS-15는 사거리와 위력을 고려할 때 이미 시바시 공격에 적합한 상태였습니다. 영상 초반에 언급한 플랫폼에 대해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제거하고자 했던 석유 시추 시설의 방공 레이더 외에도 러시아는 시바시 석유 플랫폼을 전자전 장비에 활용해 왔습니다. 러시아는 전자전으로 GPS 신호를 교란해 드론과 미사일의 경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RBS-15가 등장합니다. 이 미사일은 해안과 공해 환경 모두에서 작동하도록 최적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적 전자전에 대응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즉 국미르는 자체 전자전 능력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미사일과 드론에 사용하는 전자전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불에는 불로 맞서는 방식입니다. 즉 RBS-15는 시바시 플랫폼의 전자전 장비가 사용하는 GPS 재밍과 스푸핑 기술에 본질적으로 강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4월 6일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막기 위해 사용됩니다. 오딘의 마법창이 이후 사건의 무대를 마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크라이나는 스웨덴산 미사일로 러시아 시바시 전자전 시스템을 파괴한 뒤 이어서 알려진 드론 공격을 진행했습니다. 그 드론들은 시바시의 전자전 방해가 없어진 덕분에 원래는 불가능했을 정도의 정밀도로 석유 시추 플랫폼의 방공 레이더를 타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지능적이고 복합적인 공격 방식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다시 한번 러시아에게 중심 타격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단순히 미사일과 드론을 목표물에 겨냥하고 막기를 바라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시바시 공격은 모든 단계에서 잘 계획되었고 국미르는 전체 작전을 성공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은 푸틴을 걱정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는 시바시의 파괴로 인해 앞으로 크림반도 내 러시아 자상에 대한 추가 공격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짜로 스스로에게 묻게 될 질문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처음부터 일어날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처음 쓰는 무기를 투입하자 완전히 허르찔렸습니다. 푸틴이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조짐쯤은 눈치챘을 것입니다. 오딘의 마법창이 조용히 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우크라이나와 스웨덴 사이에서 이루어진 거래의 결과입니다. 스웨덴은 2022년 2월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누구를 지지할지 일찍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2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가면 스웨덴은 대전차 무기 12.7mm 소총 그리고 가장 중요한 RBS-17 대함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위 패키지를 약속했습니다. 그 미사일은 본질적으로 미국산 헬파이어 미사일의 스웨덴 버전입니다. 이 미사일은 전함에서 발사하거나 우크라이나 해안 어디든 쉽게 설치 해체 가능한 지상 발사대에서도 쏠 수 있도록 개조됐습니다. 그것은 러시아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스웨덴은 전쟁 직후 우크라이나에 미사일 제공 의향이 있었고 밀리타니가 언급했듯이 더 강력한 RBS-15 미사일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RBS-17이 도착한 이후 2년 동안 스웨덴 미사일 관련해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그 당시 이 일은 거의 들을 수 없었고 언론 보도도 드물었습니다. 키우 포스트에 따르면 2024년 스웨덴과 우크라이나가 RBS-15 미사일 이전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는 두 가지 의미일 수 있습니다. 첫째, 스웨덴이 계약 이행에 약 2년이 걸려 이제야 우크라이나에서 국미르가 등장했다는 것. 둘째, 우크라이나가 이 미사일을 이미 몇 달 전, 어쩌면 몇 년 전에 받았지만 적절한 시기를 기다려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오딘의 마법창 위력을 직접 경험했고 더 심각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키예프 포스트는 스웨덴 외에도 RBS-15를 사용하는 나라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태국, 알제리, 불가리아, 폴란드, 독일, 핀란드, 크로아티아도 이 미사일을 운용 중입니다. 이들 국가 중 유럽 국가들은 모두 우크라이나의 대러시아 방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과거에도 모두 우크라이나의 무기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스웨덴이 우크라이나와 RBS-15 미사일 계약을 맺은 건 알지만 독일이나 핀란드는 어떤가요? 그들도 협상을 진행 중인가요? 그 계약들이 이미 체결됐지만 우리가 아직 듣지 못한 것일까요? 우크라이나가 스웨덴 미사일이 러시아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정확히 알게 된 지금 군군의를 이전을 위한 협상이 시작될 수도 있을까요? 이 모든 질문들은 현재로서는 답이 없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크렘린궁 주변에서도 제기돼야 합니다. 여러 국가가 군군이를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면서 시바시 같은 시설을 겨냥한 추가 공격이 러시아의 앞날에 기다리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러시아에 더 불리해집니다. 스웨덴은 시바시를 파괴할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푸틴의 적과 미사일 개발에도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디펜스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2025년 1월에 우크라이나와 스웨덴의 국방 관계자들이 만나 장거리 무기 개발을 위한 새로운 공동 이니셔티브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디펜스 익스프레스 보도 이후로 그 합의에 대해 더 많은 소식은 듣지 못했지만 이 소식이 보여주는 것은 우크라이나와 스웨덴 간의 군사 협력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푸틴은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가 침공을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스웨덴은 러시아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200년 동안 스웨덴은 자국이 다른 나라의 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군사적 중립과 비동맹 정책을 꾸준히 추구해왔습니다. 전차가 우크라이나로 진격하면서 스웨덴인들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200년 만에 처음으로 스웨덴은 대응해야 할 위협을 목격했습니다. 나라 전체의 분위기가 분명해졌습니다. 푸틴은 우선 우크라이나를 겨냥하고 이후 발트 국가들과 북유럽 국가들에 관심을 둘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략으로 스웨덴은 200년 중립을 포기하고 나토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그 결정은 2024년 3월에 공식화되었고, 이는 푸틴이 침공을 시작한 주요 이유 중 하나로 자주 언급했던 집단 방위 기구의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러시아는 나토가 더 작아지고 푸틴이 러시아 영토에 너무 가까이 다가왔다고 생각하는 동구 측면의 국가들을 없애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푸틴이 침공을 통해 이룬 것은 적어도 스웨덴의 관점에서는 중립국을 적으로 만든 것뿐입니다. 스웨덴은 나토와는 별개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도 표명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2022년 6월부터 시작된 미사일과 무기 지원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스웨덴과 우크라이나의 동맹 관계는 훨씬 더 깊으며 이는 크렘린의 큰 문제입니다. 2022년 2월 이후로 스웨덴은 우크라이나의 전쟁 노력에 137억 달러 이상을 지원해왔습니다. RBS-15 미사일의 우크라이나 이전처럼 다양한 계약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다른 계약들은 더 위험한 자산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와 스웨덴의 계약은 향후 10년간 스웨덴이 최대 150대의 그리펜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스웨덴은 러시아를 문화적으로도 겨냥합니다. 스웨덴과 우크라이나 문화부 장관 회담에서 스웨덴이 새로운 동맹국과 탈러시아화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드러났습니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신속한 승리가 예상됐습니다. 소위 특별 군사작전이 며칠 만에 끝나고 러시아가 그 승리로 다른 유럽 국가들을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하고 러시아가 지금까지 4년 넘게 이어진 전쟁에 발이 묶이면서 푸틴이 이룬 유일한 성과는 그의 군대가 가만히 있었더라면 결코 생기지 않았을 동맹들이 만들어지는 촉매제가 된 것뿐입니다. 이제 스웨덴은 적이 되었고 러시아를 자국 안보의 가장 큰 위협으로 적극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스웨덴 간의 많은 협력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딘의 마법창이 러시아를 향해 사용됐다는 점은 그것이 즉각적으로 거둔 성과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스웨덴 미사일이 흑해 주요 레이더와 전자전 전초기지를 파괴해 우크라이나 미사일과 드론이 크림반도 타격을 위한 공중 통로를 더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공격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공격이 상징하는 바일지도 모릅니다. 푸틴은 스웨덴 괴물을 만들어냈고 이제 이 괴물이 우크라이나와 함께 움직이면서 점령지 어디도 우크라이나의 분노로부터 안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국미르만이 스웨덴이 러시아에 쓰는 유일한 노르드 신화에서 영감을 받은 무기는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제 페르시아만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기존의 교전 규칙들을 많이 깨트렸습니다. 이러한 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은 전선뿐만 아니라 전선 후방 깊숙한 곳을 노리는 장거리 타격에도 드론을 엄청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가장 치명적이고 확장 가능하며 비용 효율적인 공격 드론을 개발하기 위해 극도의 긴박함 속에서 경쟁하면서 대규모 군비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동시에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군비 경쟁이 드론 대응 기술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CUAS 솔루션이라고도 불리는 드론 대응 노력은 저렴한 휴대용 그물총부터 수억 달러가 드는 첨단 미사일 시스템까지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웨덴의 대기업 사브가 실제로 입증된 독특한 개념을 내놓았고 이로 인해 나토의 전체적인 대드론전에 대한 접근 방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로키입니다. 그럼 로키 시스템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무엇이 이 시스템을 혁신적인 개념으로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드론 전쟁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CUAS는 거대한 사업이 되었습니다. 2025년 중후반에 유럽 영공의 드론 침입이 잇따르면서
유럽 대부분이 드론 군집의 폭격에 얼마나 준비가 안 되어 있었는지가 드러났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점점 더 러시아까지도 끊임없이 막아내야 했던 그런 공격입니다. MIM-104 패트리어트, 나 아이리스-T 같은 전통적인 미사일 기반 방공 시스템은 러시아의 샤헤드, 게란 계열과 같은 장거리 드론을 격추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효과적이지만 비용 효율적이지는 않습니다. 수백만 달러짜리 요격 미사일을 수만 달러짜리 드론을 격추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드론은 하루에 수백 대씩 생산될 수 있지만 요격 미사일은 1년에 수백 발밖에 생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CUAS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한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2026년부터 2030년 사이에 나토 회원국들과 가까운 동맹국들은 방공 및 미사일 방어 능력에 2,10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중 상당 부분은 패트리엇, 아이리스-T, 샘프 시스템과 같은 고급 시스템에 할당될 것입니다. 러시아와 이란의 소낙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등 고급 위협 방어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수십억 달러가 드론에 특화된 방공 시스템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실질적인 교전 비용 대비 효과가 뛰어나고 대량으로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신 언맨드 에어스페이스 2026 글로벌 대무인기 대응 시스템 디렉터리에는 전 세계 550개 이상의 기업에서 개발 중이거나 생산 중인 1000개 이상의 대무인기 CUAS 시스템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디렉토리는 시스템을 11가지 서로 다른 범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내 건과 같은 드론 포획 시스템, 무인 지상 차량, 탐지 시스템, 지향성 에너지 무기 시스템, 전자전 대응 장비, ECM, 총기, 통합 시스템, 요격 드론, 미사일, 탄약,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기타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열된 대부분의 시스템과 달리 로키는 하나의 범주로 딱 맞게 분류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드론을 격추시키는 새로운 첨단 기술이나 인공지능의 혁신적인 활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스템의 아름다움은 풍부하게 존재하는 기존 부품들을 실용적으로 조합해 매우 효과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냈다는 데 있습니다. 사브는 처음부터 새로 만들려 하지도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사브의 엔지니어들은 전혀 다른 용도로 설계된 기존 부품들을 선반에서 꺼내 살펴보았고 이미 궁극의 드론 킬러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결정은 전 세계 CUAS 설계자들에게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나? 또는 저거 줘 라는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시급한 군사 문제에 대해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내놓은 것이 사브라는 사실은 세계 군산복합체를 오래 지켜본 이들에게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랜 기간 이런 일을 해왔으니까요. 스벤스카 에어로플란 악티에볼라겟, 즉 스웨덴 항공기 회사의 약자인 사브는 1937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사브는 스웨덴에서 지배적인 방위 산업 기업이 되었고 시가총액은 35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규모, 기술 혁신, 전략적 중요성 면에서 사브는 단연코 스웨덴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입니다. 수년 동안 사브는 품질, 실용성, 신뢰성으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수요가 많은 다양한 무기들을 꾸준히 공급해왔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무기로는 상징적인 JAS-39 그리펜 전투기, 84 대전차 무기 RBS-15 대한미사일, 더블 이글 기뢰 제거, 해군 드론, 칼 구스타프 M4 무반동총, 트랙파이어, 원격 무장장치, 그리고 지라프 레이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록의 마지막 두 항목이 이제 새로운 로키 시스템에서 결합되고 있습니다. 로키는 2025년 2월에 처음 공개되었으며 스웨덴 공군, 스웨덴 국방룰자청, 사브 그리고 다른 파트너들의 협력의 결실입니다. 이 시스템은 기존 기술들을 결합하여 레고처럼 다양한 구성으로 조립할 수 있는 모듈식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이동식 레이더인 사브의 지라프 1X와 중기관총 및 중형기관총으로 무장한 트랙파이어 원격 무기 스테이션, 그리고 전자전 구성 요소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시스템은 물리적 표적과 전자기 스펙트럼 내 신호 모두를 추적할 수 있어 조기 탐지와 다양한 무력화 옵션을 제공합니다. 모듈식 설계 덕분에 예를 들어 지향성 에너지 무기와 같은 다른 장비들도 앞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시스템에 알려진 구성 요소들이 모두 나토 회원국과 그 외 국가들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상호 운용 문제와 운용자 교육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이더를 보시죠. 지라프 레이더 시리즈는 1970년대에 개발이 시작되어 첫 번째 시스템이 1977년에 인도되었습니다. 이 레이더들은 원래 RBS-70 지대공 미사일과 함께 개발되었습니다. 초기 지라프 레이더는 기계식 2D, 3D 펄스 도플러 시스템으로 GH밴드에서 작동하며 복잡한 환경에서 저공비행 항공기를 탐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계열은 첨단 디지털 시스템으로 발전했고 결국 지라프 에자일 멀티빔으로 완성되었습니다. AMB는 SMD, 수동 전자주사 배열, 폐사 레이더로 육상과 해상 모두에서 널리 수출 및 사용되고 있으며 해상에서는 C-지라프로 불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도약은 2014년 5월 사브가 로키에 사용된 변형 모델인 지라프 1X를 공개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마도 새롭게 부상하는 드론 전진 분야로 염두에 둔 듯 이 소형 X밴드 능동 전자주사 배열 레이더는 기동성, 신속한 배치, 다목적 능력으로의 전환을 의미했습니다. ESA 배열은 레이더가 기계적으로가 아니라 전자적으로 빔을 조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더 빠른 스캔, 향상된 신뢰성, 그리고 동시에 여러 표적을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ESA 레이더는 또한 3차원 추적을 제공하여 표적의 거리, 방위, 고도를 모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드론이나 지상 잡음에 섞여 들어오는 저고도 위협을 다룰 때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첨단 신호 처리 기술을 통해 시스템은 실제 표적과 새, 지형, 기상 효과를 구분할 수 있어 혼잡한 환경에서도 탐지 정확도가 향상됩니다. 그 결과 지라프 1X는 매 초마다 전체 영역을 스캔하여 360도 전방위 감시를 제공합니다. 지라프 1X는 카운터램 기능 외에도 드론과 같은 낮고 느리고 작은 표적까지 탐지할 수 있을 만큼 민감합니다. 즉 로켓탄, 포탄, 박격포탄을 감지하고 경고하는 기능입니다. 지상형은 약 47마일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고 해군 변형은 약 61마일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023년에 지라프 1X 배치 세트가 추가되어 운송성과 준비 태세가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컴팩트 레이더 모듈이 도입되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안테나를 하우징 안으로 접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총 시스템 무게가 330파운드 미만이기 때문에 경량 차량, 마스트 또는 건물 옥상에 쉽게 배치하여 동시에 공중 및 지상 감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장비는 원격 또는 현장에서 모두 운영할 수 있으며 지휘 통제, 즉 C2 시스템과의 유연한 통합도 제공합니다. 즉, 이 장비는 다른 센서, 통신망, 무기 플랫폼, 그리고 의사결정 도구들과 원활하게 연동되어 통합된 군사작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모든 기능 덕분에 지라프 1X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미국, 스웨덴, 라트비아, 영국 모두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경장갑 차량, 전술부대, 고정기지 또는 해군 플랫폼에 통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이제 로키의 눈과 귀 역할을 한다는 점 정말 잘 이해됩니다. 지라프의 특성은 로키와 같은 모듈형, 기동식 CUAS 플랫폼에 완벽하게 적합합니다. 더 좋은 점은 거의 반세기 동안 지라프의 다양한 버전에 대한 국내외의 꾸준한 수요 덕분에 사브의 생산 라인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고 재고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브의 관점에서 보면 로키에는 지라프는 거의 시판 솔루션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지라프가 식별한 표적을 공격하는 무기 시스템도 거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트랙파이어, 원격 무장 시스템, 즉 RWS입니다. 지라프처럼 이 선택도 사브에겐 고민할 필요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트랙파이어는 사브가 해군 함정, 고정 방어 거점, 그리고 육상 차량에 통합하기 위해 특별히 개발한 원격 조작 무기 및 센서 시스템입니다. 즉, 로키와 같은 플랫폼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것이죠. 이 시스템은 2007년 런던에서 열린 DSEI 엑스포에서 공식적으로 공개되었으며 2012년 핀란드 해군에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개치되어 운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2017년에는 앞서 언급한 FMV와의 계약이 이루어져 자국 내 전투정 90과 기타 해군 플랫폼에 트랙파이어가 통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트들 중 최소 26척이 우크라이나에 전달되었습니다. 2022년 이후 스웨덴은 우크라이나에 무려 113억 달러에 달하는 21차례 직접 군사 지원 패키지를 보냈습니다. 여기에는 아처 자주포, 스트리드 스판 122 전차 방공 시스템, 그리고 트랙파이어 RWS가 장착된 CB-90 보트 등 첨단 무기 체계의 지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24년 2월에는 CB-90 보트 10척이 우크라이나에 인도되었고 2025년 1월에는 추가로 16척이 전달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트랙파이어 통합은 해당 시스템의 구형 구성 중 마지막에 속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새로운 구성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겪은 경험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하며 곧 공개될 예정이었습니다. 트랙파이어 RS도 DSEI에서 공개되었지만 2025년 행사에서였습니다. 이 장비는 무인기 대응 작전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으며 로키에 딱 맞습니다. 이 장비는 이동 중에도 높은 정밀도와 승무원 보호를 최적화했으며 360도 방위각 회전, 과 20도에서 플러스 55도까지의 고각 조정을 지원합니다. 이 사양은 경쟁사 RWS 시스템과 비교해 특별히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경쟁 시스템도 대개 360도 방위각을 제공합니다. 콩스버그 프로텍터 RWS와 한국 하나디펜스 해군 RWS의 해군형은 동일하게 마이너스 20도의 하강각을 가지고 있지만 상승각은 약간 더 높은 플러스 60도입니다. 라인미탈 RMG30 RWS 변형은 일반적으로 매너 15도에서 플러스 60도까지 고각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터키의 아세산 스탬프 해군 RWS는 매너 15도에서 플러스 55도까지로 이들 모두를 능가합니다. 이제 이런 정보는 유튜브의 흔한 군사 채널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밀리터리 쇼는 뉴스 이면에 진짜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채널을 구독해서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트랙파이어는 일부 경쟁자들에 비해 약간 불리할 수 있지만 가동 범위에서 부족한 점을 정밀함으로 충분히 보완합니다. 이 장비는 완전 안정화된 독립조준선, 즉 줄여서 사일로스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즉 독립적으로 안정화된 센서 모듈이 무기의 축과 분리되어 있어서 무기 반동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로 인해 조종자는 목표물을 향한 시선을 끊김없이 유지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목표 포착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트랙파이어 RS의 독특한 구성은 교전 과정에서 목표물을 지속적으로 레이저로 측정할 수 있게 해주며 쌈디 목표 예측을 포함한 매우 정확하고 종합적인 탄도 계산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아마도 이것일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모듈식으로 설계되어 구성 가능하고 상호 운용이 가능하며 점점 더 많은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장치들이 연결될 수 있는 두 개의 주요 유닛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렉터 유닛으로 센서 모듈, 니우는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 HMI와 연결되며 여기에는 사수 디스플레이, 사격 통제 패널, 컨트롤 핸들, 그리고 비디오 트래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승무원이 환경과 표적을 강력하게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작자는 실제로 위협을 식별하고 적절한 대응을 선택하며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중 지휘 체계는 공동 운용을 가능하게 해 반응 시간을 더욱 줄이고 센서 슈터 사이클도 단축합니다. 게다가 이 시스템은 다른 플랫폼 시스템과의 통합을 위해 설계되어 있어 표적 이미지 데이터가 플랫폼 내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과도 송수신될 수 있습니다. 트랙파이어가 제공할 수 있는 화력에 관해서라면 유연성이야말로 트랙파이어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다양한 무기 장비를 장착할 수 있으며 종종 서로 조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RS 변형 모델은 기본적으로 30×113mm M230LF 부시마스터 체인건이 장착되어 있지만 브라우닝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M2 HMG 12.7mm 중기관총, FMMAC 58 7.62mm 범용기관총, MK19 40X 53mm, 그리고 HNK GMG 40X 53mm 유탄 발사기와 경량 미사일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디살상 효과기나 제모와 같은 보조 장비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로키의 경우 브라우닝 M2 FNMAG 58 그리고 전자전 제모 장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다른 무기들 뿐만 아니라 연막탄 발사기, 눈부심 장치, 탐조등, 확성기, 심지어 경량 대포까지도 필요에 따라 장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패키지조차도 대부분의 다른 CUAS 시스템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두 가지 탐지 및 교전 옵션, 즉 물리적 추적과 전자기 스펙트럼 추적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조기 탐지뿐만 아니라 무력화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토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즉 저비용 소형 드론에 대한 비용 효율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CUAS 솔루션을 개발할 때 단순히 자재 비용만이 고려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디어에서 현장에 실제로 배치되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최종 제품의 비용도 더 많이 들게 됩니다. 이 점에서 로키는 어떤 나토 기록을 깬 것일지도 모릅니다. 평가에서 납품까지 단 84일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이는 대부분의 무기 체계와 비교했을 때 놀라울 정도로 짧은 시간입니다. 로키는 사실 스웨덴 사람들이 새로운 CUAS 시스템을 얼마나 빨리 평가하고 납품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일종의 스피드런 실험으로 고안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은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방위산업 시연으로 시작된 것이 스웨덴 공군 전투부대에 이동식이고 적응력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치열한 3개월간의 질주로 바뀌었습니다. 평가는 2025년 1월에 시작되었고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작동하는 장비들이 현장 테스트를 위해 제공되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현대 군사공학의 대단한 업적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낸 걸까요? 칼 요한 베르올름 사브 감시사업부문 수석 부사장 겸 책임자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이것은 수년에 걸친 일반적인 제품 개발 주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존의 틀을 깨고 이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했습니다. 기존 제품을 영리하게 재활용하고 새로운 기능과 기술을 통합함으로써 우리는 이 개념을 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세계적 수준의 부품들이 선반에 쌓여 있어 새로운 시스템에 바로 통합할 수 있다는 점이 분명히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프로토타입을 제공하는 것과 실제 전장에서 성능을 입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로키의 경우 이미 그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2025년 9월 사브는 로키가 지난 6개월 동안 폴란드에 배치되어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로키는 말보르크 공군기지에서 사용되었으며 이곳에는 스웨덴 21비행단과 이후 17비행단, 이 나토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주로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군사 지원의 핵심 거점인 물류 허브를 포함한 동맹국 시설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능은 어땠을까요? 공식적인 평가는 실용적이고 절제되어 있었는데 이는 스웨덴 장교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반응이었습니다. 효과적인 공중작전을 위해서는 강력한 지상 방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배치한 시스템은 우리와 동맹국 모두의 기지 보안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라고 폴란드 주둔 스웨덴 부대의 지휘관인 크리스티안 베르텔손 중령이 말했습니다. 시스템 사진은 더 많은 정보를 줍니다. 시스템에 표시된 마킹은 레이더 테스트 동안 쿼드콥터형 드론 36대와 고정익 UAV 17대를 성공적으로 요격했음을 나타냅니다. 사진은 또한 시스템이 마치 맥가이버처럼 조립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레이더는 단순히 팔레트 위에 올려져 탄성 밴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전원 공급 장치도 간단하고 실용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으며 전선은 연장선을 통해 연결되어 아마도 발전기에 연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레이더 옆에는 안테나가 장착된 빨간색 컨테이너가 있는데 이것이 분명히 재민 장치입니다. 아직 도색이 안 된 건 이 프로젝트가 완성도보다 속도를 중시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점이 사브가 로키를 전 세계에 마케팅할 때 몇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현재 스웨덴 21비행단에서 서대 단위 운영 훈련이 진행 중이며 2025년 말까지 전투부대에 완전히 통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나토 통합을 위해서는 규정에 맞는 배선 방식과 같은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 초기 모델들의 모습을 보면 더 널리 배치되기 전에 일부 요소들은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로키 개발에 적용된 협업 정신과 민첩한 접근 방식이 향후 프로젝트의 청사진이 되거나 심지어 나토 교리의 변화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스웨덴 공군 참모총장인 유나스 빅만 소장이 말했듯이 이것은 우리가 필요한 역량을 어떻게 구축하고 있으며 오늘날의 위협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평소의 절차에서 벗어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명확한 예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더 강한 공군을 만들기 위해 빠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비용은 아직 알 수 없지만 로키는 추가 센서와 무장 스테이션 장착으로 확장성과 접근성이 뛰어나 변화하는 위협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로키는 재배치 중에도 작동할 수 있어 이동 중에도 지속적인 방어를 제공합니다. 로키는 다층 방공망에 손쉽게 통합될 수 있으며 다른 시스템과의 확장된 통합과 상호 운용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나토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다른 시스템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특징들은 앞으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란산 샤이드 드론은 전쟁 양상을 바꿔놓았고 심지어 미국조차도 이를 역설계해 빠르게 자체 유사 모델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패트리엇이나 사드와 같은 첨단 시스템만큼 들어오는 항공 위협을 탐지하고 파괴하는데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팩3 미사일을 확보하면 몇 달 만에 1년 생산량을 모두 소모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전쟁의 양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온 길고도 수익성 높은 방위산업 생산 사이클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비싸고 너무 느립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새로 만든 시스템으로 실전에서 모습을 드러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시스템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장거리 제링 공격 드론 격추에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템페스트입니다. 이 시스템이 무엇이며 우크라이나 대드론 방공망에서 어떤 독특한 역할을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2022년 2월 처음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무인항공기는 전쟁에서 부수적인 요소였으며 주로 정찰과 원거리 타격에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4년도 채 되지 않아 이 무인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에게 공격과 방어에서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최전선에서는 GPS와 광섬유 유도 방식의 카미카제 FPV 드론이 하늘을 장악하고 있어 어떤 형태의 이동도 극도로 위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국의 전선 후방 깊숙한 곳에서는 러시아의 계란 계열 자폭 드론과 우크라이나의 FP-1과 같은 장거리 공격 드론이 발전소와 항구 같은 주요 기반 시설에 지옥 같은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미사일과 계란 드론으로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끊임없이 공격해 키이우, 하르키우, 드니프로, 오데사와 같은 주요 도시들이 한겨울에 오랜 시간 동안 전기, 난방, 물 없이 어둠 속에 남겨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간 폭격을 막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는 무기고에 무서운 새로운 무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2026년 1월 초 우크라이나 공군 지휘센터는 템페스트 시스템이 작동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로써 최소한 한 대의 템페스트 시스템이 우크라이나에서 실전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고 공군이 이를 운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영자입니다. 흥미롭게도 같은 영상의 심하게 흐릿한 버전이 지난해 10월에 공개된 바 있어 이 시스템이 공식적으로 사용이 확인되기 몇 달 전부터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운용되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버지니아에 본사를 둔 방위산업체 VEX가 제작한 템페스트 시스템은 10월에 워싱턴에서 열린 미 육군협회 AUSA 전시회에서 처음 공개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우크라이나에 공급된 것에 대해 회사나 미군 소식통 모두 공식 발표를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서방 무기 체계가 우크라이나군과 함께 비밀리에 시험되거나 실전 배치된 것은 결코 드문 일도 논란이 될 만한 일도 아닙니다.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이후 수많은 서방 기업들이 자사의 시제품과 신형 무기 체계를 우크라이나에서 실제 전투에 투입해왔으며 이러한 상황은 임시방편에서 공식적인 절차로 발전해왔습니다. 2025년 7월 우크라이나의 대표적인 방위 혁신 클러스터인 브레이브1은 외국 기업들이 전장에서 군사기술을 시험할 수 있도록 하는 테스트인 우크라이나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출범을 발표했습니다. 브레이브1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외국 기업과 정부가 실제 전쟁에서 마주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하며 군인들로부터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고 전투 경험을 바탕으로 제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장비 수입 허가를 받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장 시험 중 장비가 손상되거나 파괴될 경우와 같은 실제 상황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템페스트와 같은 시스템이 다른 많은 무기 체계들처럼 우크라이나에서 비밀리에 시험 운용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 실험들이 모두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는 최근 독일 방산 스타트업 헬싱에서 생산하는 HX2 타격 드론의 신규 주문을 중단했습니다. HX2는 종말 유도, 중간 항로 내비게이션, 시각적 표적 획득에 인공지능을 활용해 자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최대 6,000대를 도입하겠다는 기존 발표와 달리 우크라이나 14연대의 전선 테스트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헬싱 측은 이를 부인했지만 우크라이나군은 이륙 문제, 약속된 인공지능 기능의 부재, 그리고 전자전 제밍에 취약해 운용자와의 통신이 끊기는 문제를 보고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제한된 성능 정보에 따르면 템페스트가 훨씬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템페스트 시스템이 작동 중인 공군 사령부가 공개한 영상에서 쇼티라는 콜사인을 가진 운용자는 현재까지 우리 팀은 샤헤드 드론 21대를 격추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샤헤드 136은 제링 계열이 개조된 원래의 이란제 드론입니다. 이 기계는 하늘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그는 말하며 그의 팀이 이전에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배치되어 그곳에서 공격한 모든 표적을 파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전선에서 실제로 입증되는 첨단 기술을 보는 것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하세요.
우리는 이런 시스템을 실전 직후 바로 분석합니다. 템페스트 시스템이 무엇이며 왜 우크라이나 방공망의 매력적인 선택지 되는 걸까요? 간단히 말해서 V2X 템페스트는 고기동 차량에 AGM-114 헬파이어 미사일 발사대를 장착한 시스템으로 이 미사일들은 무인 항공기 대응 CUAS 역할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미사일의 롱보우 변형을 발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미사일은 20파운드 탄두를 탑재하고 있으며 목표물을 추적하고 유도하기 위해 레이저가 아닌 레이더 유도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시스템은 롱보우 쌍연장 발사대와 레이더를 결합했으며 이들은 고기동성, 모듈식, 경량의 사륜구동 차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카난 매버릭 X3, SSV로 보입니다. V2X에 따르면 이 버기 플랫폼은 상용 기성품, 즉 코츠 부품으로 제작되어 속도, 모듈성, 치명적인 정밀성, 확장성을 제공하며 전방 배치된 대무인기 임무에 맞춰 경량화된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속도, 단순성, 생존성을 강조하는 설계 철학입니다. 사바이사 셰시 덕분에 템페스트는 험난한 지형에서도 쉽게 기동할 수 있어 역동적인 환경에서 기계화 보병이나 특수부대와 보조를 맞출 수 있습니다. 낮은 프로필과 높은 기동성 덕분에 템페스트는 신속하게 사격 후 이동하는 교전 방식에 이상적입니다. 위협을 탐지하고 요격한 뒤 적이 반격 사격이나 전자 표적 지정을 하기 전에 차량이 빠르게 위치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격 후 이동 능력은 템페스트가 발사하는 롱보우 미사일의 발사 후 망각 기능으로 더욱 강화됩니다. 원래 미 육군의 AH-64D와 이 아파치 롱보 공격 헬리콥터를 위해 설계된 이 미사일은 헬파이어 미사일 계열 중 가장 진보된 변형입니다. 이 미사일은 능동 밀리미터파 레이더 시커를 탑재하고 있어 모든 기상 조건에서 운용자의 지속적인 유도 없이도 자율적으로 표적을 탐지하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최대 5마일의 사거리를 가진 이 미사일은 템페스트가 더 큰 2급 및 3급 드론 채공 탄약, 심지어 저공 비행 헬리콥터까지 무력화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시스템을 컴팩트하고 효율적이며 고도로 집중되게 유지하기 위해 V2X는 종합 센서 체계 대신 단일 라다 타입 레이더를 선택했습니다. 시스템의 임무 프로필을 고려하면 이는 타당한 선택입니다. 라다 타입 레이더는 한 방향으로만 제한되지만 미사일 시스템을 위한 정밀한 표적 추적과 사격 통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차량의 전자 신호를 낮게 유지하면서 공격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탐지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레이더는 광범위한 지역 감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전장 환경에서 외부 소스로부터 신호를 받아 최종 교전센터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통합 방공 체계에 우크라이나가 이를 배치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결정적인 우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가하는 전투기와 폭격기부터 육상, 해상, 공중에서 발사되는 탄도 및 순항 미사일, 다양한 크기와 사거리의 드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중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은 여러 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안티드론 방벽의 핵심에는 레이더와 열 감지 시스템을 포함한 탐지 시스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접근하는 드론을 식별하고 추적하며 드론을 격추하는 방벽의 구성 요소들에게 경고를 보냅니다. 여기에 전자전 시스템 네트워크가 추가되어 드론의 항법을 방해하고 드론이 착륙하도록 하거나 목표물을 놓치게 만들며 경우에 따라서는 러시아로 되돌아가게 하기도 합니다. 드론을 격추하는 측면에서 첫 번째 방어선은 우크라이나의 전투기들로 소련 시대의 SU-27과 미국산 F-16 그리고 프랑스의 미라주 2000이 포함됩니다. 이 전투기들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선항 미사일이나 탄도 미사일처럼 가치가 높은 표적을 격추하는데 꽤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런 전투기가 몇 대 없고 운용, 유지비도 많이 듭니다. 이 전투기들이 발사하는 미사일의 비축량도 부족하고 훨씬 저렴한 러시아 드론을 상대하기에는 비용 효율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 다음 방어층은 우크라이나의 전통적인 미사일 기반 방공망입니다. 여기에는 미국산 MIM-104 패트리어트와 독일산 아이리스-T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이 시스템들은 고가치 미사일과 드론 모두에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으며 보통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와 기반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배치됩니다. 하지만 전투기 상황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고급 발사대와 그들이 발사하는 미사일 역시
우크라이나 내부와 동맹국들의 비축분 모두에서 수량이 제한적입니다. 미사일 자체고 게린보다 훨씬 비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끄럽고 파괴적인 무인기를 격추하는 데에는 결코 이상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다층 방어망의 기초에는 기동 화력 그룹이 있습니다. 이들은 본질적으로 중기관 총이 장착된 차량에 탑승한 소규모 기동부대입니다. 이들은 수가 많고 기동성이 뛰어나며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플라크 판처, 게파르트와 같은 시스템은 일반적인 게론 변형뿐만 아니라 수많은 러시아 정찰 드론과 채공 탄약을 격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게파르트에는 쌍열 35mm 에를리콘 KDA 자동포가 장착되어 있으며 분당 총 1100발의 발사 속도를 자랑합니다. 약 9마일의 탐지 범위를 가진 S밴드 감시 레이더와 Q밴드 추적 레이더가 함께 장착되어 있어 게파르트는 제린 및 제리니와 같은 빠르게 움직이고 저공 비행하는 드론을 상대하는데 이상적으로 적합합니다. 게파르트는 고폭탄과 소구경 35mm 탄약을 발사하여 표적 근처에서 폭발하거나 극도의 속도로 표적을 관통해 드론의 비행 경로에 조밀한 파편 구름을 형성합니다. 그 결과 드론과 채공 탄약에 대해 매우 높은 격추 확률을 자랑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단일 어헤드 포탄의 가격이 약 1000조벨 달러로 추정되는 반면 제로는 변형, 탄두, 기타 포함된 기능에 따라 2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로 추정된다는 점입니다. 이 탄약은 요격 미사일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빠르게 생산할 수 있습니다. 즉, 미사일 기반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게파르트는 낮은 격추당 비용을 제공하여 우크라이나가 제한적이고 값비싼 미사일 재고를 이스칸데르와 같은 더 큰 위협에 대비해 아낄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장점들 덕분에 게파르트와 다른 유사한 이동식 기관총 기반 시스템들은 우크라이나의 델드론 방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존재합니다. 이 시스템들은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어 기동 사격 작전에 이상적이지만 기관총은 제한된 고도와 비교적 낮은 속도의 표적만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표준 저고도 중속의 제린 1과 2를 방어하는 데 완벽합니다. 최근 몇 달간 러시아 측은 제린을 더 높은 고도로 비행하도록 해주해 기관총 사거리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새로운 제린 3 드론은 이전의 프로펠러 방식과 달리 제트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순항 속도가 크게 증가했고 느린 총알이나 포탄으로 격추시키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방공망은 매일 밤 12발 이상의 러시아 미사일뿐만 아니라 100대에서 600대에 이르는 장거리 드론까지 상대해야 합니다. 그중 상당수는 훨씬 저렴한 가베라 미끼 드론으로 귀중한 방공망을 분산시키고 소모시키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탄두를 탑재한 제론 드론이 그 틈을 뚫고 날아갑니다. 이 드론들이 우크라이나의 기관총 기반 방어 범위를 벗어나 비행한다면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두 가지 나쁜 선택지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제한적이고 비싼 미사일로 드론을 격추하거나 충격에 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매우 까다로운 도전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요격 미사일만큼 사거리가 있으면서도 포탄만큼 빠르고 비용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드론 킬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는 대드론 전쟁에 새로운 방어층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기대를 모으는 것이 바로 요격 드론입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작고 저렴하며 고속인 드론을 사용해서 훨씬 더 큰 게린이나 BM-35 이탈마스 같은 러시아의 다른 채공 탄약을 격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기발한 해결책입니다. 첫째로, 게론 격추용 투사체로 사용되는 드론들은 본질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전선에서 널리 사용하는 FPV 드론을 개조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2024년부터 매달 수십만 대의 이러한 드론을 생산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매달 수천 대의 요격 드론을 생산하는 것은 매우 실현 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외국의 지원 없이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격 드론은 보통 제작 비용이 3,000달러에서 5,000달러 정도로 예파르드 포탄보다 몇 배 비쌀 수 있지만 저가형 10,000달러짜리 제론보다도 몇 배 저렴합니다. 새롭게 개선된 제트 엔진을 장착한 제론 3와 제론 5 변형 모델의 가격이 10만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저렴한 요격 드론은 그것들을 격추시키는데 매우 비용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입수 가능한 증거에 따르면 보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에 따르면 이 드론들은 평균 68%의 성공률을 보이며 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 에크는 하루에 1,500대
FPV형 요격 드론 생산 목표를 세웠고 연말까지 그 목표가 달성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인상적인 성과로 우크라이나가 비축량을 늘릴 수 있게 하는 요인입니다. 러시아는 하루에 500대의 게론과 게베라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전해지지만 야간 공습에서는 그중 일부만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러시아 역시 거의 확실하게 자체적으로 비축량을 늘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러시아가 예전부터 예측됐지만 한 번도 현실화되지 않았던 수천 대의 게린을 동원한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기로 결정한다면 대량의 요격 드론 비축은 금값 이상의 가치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는 요격 드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요즘처럼 고급 시스템과 요격 미사일을 파트너들로부터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잘 알려진 상황에서 템페스트는 우크라이나의 방공 체계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까요? 우선 우크라이나가 이미 몇 대의 템페스트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영상으로는 단 한 대의 시스템만 확인되었고 이 시스템 자체가 워낙 신형이기 때문에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실전 배치한 템페스트가 2대를 넘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래도 쇼티가 말한 것처럼 이 시스템이 효과적이고 대규모로 배치된다면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에 또 다른 간접적인 방어층으로 잘 들어맞을 수 있습니다. 요격 드론이 미사일과 대공포 사이의 공백을 메운다면 템페스트의 기동성과 견고함은 요격 드론과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기존의 고성능 미사일 기반 방공 시스템 사이에 공백을 메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엇, 아이리스-T 등 고성능 지상 기반 시스템들은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후방의 주요 도시와 시설을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칼리브르, 킨잘, KH-101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며 요격 미사일의 지속적인 부족으로 인해 아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게파르트와 기타 기관총 기반의 이동식 방어 시스템들 역시 주로 후방에 배치되어 있으며 미사일 공격에 동반되는 계란 드론으로부터 같은 도시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방어 시스템들이 차량에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사격 후 신속히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전선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전선에서 계란 드론을 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주로 전선에서 활공폭탄, 광섬유 FPV 드론, 그리고 포병을 사용하며 배일 탄약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계란 드론은 발전소, 우크라이나 곡물이 실린 선박, 그리고 전선의 격전지에서 멀리 떨어진 고층 아파트 건물을 목표로 사용됩니다. 이제 같은 후방의 고가치 방어 환경에서 템페스트는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에 그다지 큰 가치를 더하지 못할 것이며 특히 패트리엇이나 아이리스-T 시스템이 이미 배치된 곳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템페스트의 롱보우 미사일은 사거리가 약 5마일에 불과한 반면 패트리엇 PAC-3는 112마일, 아이리스-T SLM은 25마일의 사거리를 자랑합니다. 템페스트의 유효고도 역시 2만 피트로 PAC-3의 2만 피트와 SLM의 6만 6천 피트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그래서 템페스트는 적어도 표적에만 효과적이며 더 유명한 미사일들에 비해 교전 시간이 훨씬 짧습니다. 롱보우 미사일은 한 발당 15만 달러 미만으로 SLM 미사일보다 2-4배 저렴하고 한 발에 400만, 700만 달러에 달하는 PAC-3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저렴합니다. 템페스트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헬파이어 미사일도 상당량 비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년까지 모든 종류의 헬파이어 미사일이 8만 7천 발 이상 생산되었으며 이 중 약 1만 4천 발이 AGM-114L 롱보우 미사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가 아직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공 비행하는 계란을 겨냥하기 위해 더 비용 효율적인 게파르트와 요격 드론도 함께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후방에서 템페스트를 대량 배치할 필요성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선과 그 인근에서는 템페스트가 우크라이나에 우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템페스트는 미사일 기반 방공 시스템으로 거의 어디든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고 러시아군이 존재를 알아차리기도 전에 발사 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대는 차량 지붕 양쪽에 설치되어 있어 템페스트는 균형 잡힌 높은 발사 플랫폼과 넓은 교전 각도를 제공합니다. 롱보우 미사일은 발사 후 추적이 필요 없어 차량이 미사일과 계속 연결되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로써 운용자의 노출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발사 직후 거의 즉시 후퇴할 수 있고 빠르게 재장전 및 재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템페스트는 전장에서 매우 중요한 신속한 진입과 이탈 작전에 이상적입니다. 4x4 셰시가 제공하는 기동성 외에도 템페스트의 경량성은 전방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만듭니다.
직접 운전해서 배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송기로 전개하거나 경량 보급수단으로도 이동할 수 있고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부품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수십 대 아니면 가능하다면 100대의 템페스트가 전선 곳곳에 배치된다면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에 최전방 미사일 방공 시스템을 제공해 계란을 전선에 더 가까운 곳에서 요격하고 궁극적 목표보다 먼 곳에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롱보우가 지상 표적과 드론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템페스트는 동시에 우크라이나의 하이마스와 같은 옵션도 제공하게 됩니다. 차거리는 더 짧고 파괴력도 덜하지만 훨씬 더 기동성이 뛰어나고 교체 비용도 훨씬 적게 듭니다. 모든 무기 체계와 마찬가지로 템페스트에도 물론 몇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적어도 현재 알려진 초기 버전에서는 그렇습니다. 레이더의 시야각이 좁기 때문에 조기 경보와 표적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더 넓은 센서 네트워크에 의존해야 합니다. 즉,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다는 뜻이며 이것이 취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템페스트 이 미사일 탑재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수로 배치하거나 추가 지원 시스템과 함께 운용하지 않는 한 드론 군집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산되고 빠르게 전개되는 신흥 항공전 시대에서는 이러한 한계점들이 전략적 결함이라기보다는 전술적 제약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다른 많은 무기 체계들처럼 현재의 템페스트 역시 우크라이나에서 얻은 전투 경험을 바탕으로 그 성능이 더욱 정교해지고 향상될 것입니다. 초기 기대에 부응해 제롬 킬러로서의 역할을 해낸다면 템페스트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미 육군에서도 훨씬 더 널리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가장 혁신적인 신형 군사 장비들과 마찬가지로 템페스트의 개발 소식도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 채널을 구독하셔서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